안녕하십니까. 드라마 캐릭터 감정사 윤석진입니다. 오늘 살펴볼 드라마,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약 30년 전입니다. 1995년 새해 벽두, K-드라마의 흐름을 바꿔놓은 고전 명작이 탄생을 하는데 바로 모래시계입니다. SBS가 개국 초기에 저는 SBS 그러면 지금도 드라마 모래시계 그리고 그것이 알고 싶다. 이 두 개가 SBS의 그 최고 히트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드라마 모래시계는 MBC에서 그 송진아 작가와 김종학 감독이 정말 완벽한 호흡을 자랑을 했었던 여명의 눈동자의 후속작이었습니다. 이 여러 명의 주인공이죠. 요즘 최근 드라마에서 하나의 그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주인공이 여러 명입니다. 이거를 보통 연극에서는 군상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주인공이 여러 명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들 각각의 그 전사, 서사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하나의 어떤 주제를 향해 달려가는 그런 어떤 드라마 내러티브 구성의 어떤 원형을 구축한 드라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4명의 주인공, 사실상 3명인데 여기에 드라마 캐릭터는 사실 시청자가 만들어가는 것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 시청자가 만들어낸 이 모래시계 최고의 히트 캐릭터가 바로 이정재 배우가 연기를 했던 백제희입니다. 물론 이정재 배우가 연기한 백제희는 거대 기업의 회장의 고명딸인 윤혜린, 고현정 배우가 연기를 했죠. 이 윤혜린을 지키는 보디가드 역할로 등장을 하죠. 말도 별로 없고 정말 옆에서 묵묵하게 아가씨를 지켜주는 그런 어떤 보디가드의 원형을 만들어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사실 원래 그 윤혜린을 지켜주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주인공은 아니었는데 이 캐릭터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모래시계의 주인공이 4명이 된 겁니다. 나머지 2명은 누구냐? 바로 최민수 배우가 연기를 한 박태수와 박상원 배우가 연기를 했던 강우석입니다. 그러니까 박태수, 강우석, 윤혜린, 백제희 이 4명의 주요 인물들이 풀어가는 내용은 뭐냐 하면은 정치 경제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제5공화국 출범 전후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삼청교육대, 카지노, 지하경제, 정경유착. 사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지금은 뭐 많은 드라마에서 이런 내용들을 다루기도 하지만은 30년 전입니다. 딱 30년 전. 이때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다룬다? 이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뭐 MBC의 그 정치 드라마였죠. 공화국 시리즈. 여기서 간헐적으로 나오긴 했지만은 이 미니 시리즈에서 이 본격적으로 이 에피소드가 나온 것은 방영 당시 엄청난 충격을 주기도 했었죠. 근데 또 재미있는 거는 이 95년도에 SBS가 전국 방송이 아니었어요. 서울 수도권에서만 방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방에서 이 소문이 입소문이 나면서 지방에서 이걸 마치 옛날에 텔레비전이 많지 않았던 시절에 그 복싱 권투 경기가 있을 때 뭐 이렇게 그 당시 표현입니다. 다방 같은 데서 이걸 중계 방송을 틀어놓으면은 막 손님들이 와서 커피를 마시면서 그걸 봤던 것처럼 모래시계를 그렇게 시청하기도 했고 그 시청할 수 있는 것들은 뭐냐 하면은 비디오 테이프이죠.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이 비디오 테이프로 방영 전날 이거 녹화된 거를 그 다음 날 막 광주니 뭐 부산이 이런 데로 공수를 해서 그걸 다방에서 틀어놓고 봤다라고 하는 것이죠. 엄청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던 그런 정치 드라마로 알려져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굉장히 굵직굵직한 정치, 경제, 사회적 사건에 휘말린 청춘의 이야기입니다. 이 청춘의 이야기 이걸 다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굉장히 잘 만든 멜로드라마라고 할 수가 있죠. 정치, 경제, 사회적인 어떤 사건에 휘말려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그런 청춘은 이 청춘 가운데 바로 오늘 살펴볼 그 인물은 박태수입니다. 95년 방영 당시에 굉장한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은 그 당시에 사실 이거 텔레비전에서 하는 드라마였기 때문에 볼 수는 있었을 텐데
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청소년이 보기에는 내용이 좀 굉장히 좀 셌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뭐 방송 드라마니까 누구나 다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당시에 초등학생들이 박태수의 매력에 홀딱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장래 희망을 박태수 같은 조직폭력배가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초등학생들이 막 늘어나면서 이거 드라마 너무 사회적 해악이 큰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런 우려가 사회 곳곳에서 나오기도 했었고, 또 반대로 그만큼 초등학생들에게도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캐릭터로 다가섰던 그만큼 배우의 존재감을 각인시켰다라고 하는 이런 찬사를 동시에 받기도 했죠. 바로 그 박태수 캐릭터입니다. 최민수 배우의 존재감을 각인시켰던 박태수 캐릭터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분단과 전쟁의 희생양. 박태수는 지금 생각해보면은 지금도 여전히 논쟁적이지요, 정치적으로는. 근데 이 배경을 박태수라고 하는 인물의 어떤 뭐 전사까지는 아니지만은 그 부모의 사연을 설정하는데 핵심적인 내용이 뭐였냐면은 아버지가 빨치산이었습니다. 빨치산이었던 아버지가 공비 토벌대에 의해서 사망을 하면서 유복자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유복자로 태어났지만 아들을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 술집을 운영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 어머니의 유일한 희망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분단, 전쟁 이런 소용돌이는 전혀 알지 못해요. 이 드라마의 시작은 얘가 고등학생 시절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박태수는 뭐 공부는 잘 하기 싫고, 그리고 뭐 주목은 정말 뭐 엄청났던가 봐요. 그래서 그 지역에 이 선배 깡패들이죠. 지금 뭐 조폭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깡패들이 야, 쟤 좀 데리고 와 해가지고 그 무리에 휩쓸리게 되는. 그래서 자신이 가진 주먹만 믿고 학창시절 깡패들과 어울리게 되고, 이런 아들의 장래를 걱정한 어머니가 그 같은 학급의 우등생이에요. 공부를 잘하는 강우석을 불러드립니다. 이 강우석은 정말 시골 깡촌에서 도시로, 광주로 유학을 와 있던 유학생인데 형편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강우석을 어머니가 운영하는 그 술집 요정에 같이 생활을 하게 하면서 박태수에게 공부를 가르치게 하고, 이런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을 받으면서 박태수는 생각이 좀 바뀝니다. 제 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공부를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친구 강우석의 도움을 받아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아마 그 당시는 이 지금 같은 수능 체제는 아니었겠죠, 당연히.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생각으로 육군사관학교에 지원을 합니다.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게 몸을 쓰는 것이기도 하고 주먹도 강하고 이러니까. 근데 육사 그 면접을 보는 그날 이 면접관들이 서류를 많이 보면서 아버지 이름을 얘기를 꺼내요. 고등학생 박태수는 그냥 대답은 예, 맞습니다. 예, 이러고 이제 대답은 하는데 이유는 모르죠. 그렇게 면접이 끝나고 돌아왔는데 어머니가 그날 밤에 그 얘기를, 면접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를 듣고는 정말 가슴 아파하면서 세상 사람들 참 너무 야속하다. 그 오래된 일을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아버지가 빨치산이었다라는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그래도 태수 너의 이름은 아버지가 지어준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이런 이야기까지 밤에 그 아들을 앞에 두고 술잔을 기울이면서 이렇게 사연을 얘기를 합니다. 핵심은 뭔가요? 지금 없어진 제도인데, 법이죠. 빨치산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 때문에 이 아버지하고 연결되어 있는 연좌제죠. 집안 식구들 중에 누군가 이렇게 뭐 빨갱이라든지 뭐 이렇게 연결이 되면은 공무원이라든지 뭐 육군사관학교 뭐 이런 데 갈 수가 없었던 법이었던 거죠. 물론 이 법은 지금 없어졌어요. 그런데 고등학생 박태수의 경우는 이 연좌제로 인해서 육사 입학이 좌절이 되는 거죠.
부모 때문에 아들의 어떤 인생이 망가질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절감한 그 어머니 막 탄식을 하고 너무 슬퍼하는데요. 저는 지금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이 장면은 기억이 아주 생생합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지리산 골짜기 어딘가에 뿌렸어요. 유골을 그 어딘가에 뿌렸는데 소주병 하나 들고 그 어딘가 여기인가 저긴가 하면서 그 산 정상에서 소주를 마시면서 뭐라 그럴까요? 먼저 세상을 떠난 그 남편 박태수의 아버지에 대한 어떤 정말 가슴 절절한 이 사연을 그 말 한마디 없이 대사 한마디 없이 그 표정으로 시각적인 어떤 이런 장면으로 연출을 하는데 가슴 절절하게 미어집니다. 그렇게 산골짜기에서 내려와 가지고 광주로 돌아오기 위해서 지리산에 내려와 가지고 돌아가려고 기차역에 간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서 사실 저는 이 장면을 생각을 하면은 맨 처음에는 어머니가 사고를 당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 멀리 기적을 울리면서 쭉 들어오는 기차를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어머니가 이렇게 목에 두르고 있었던 머플러가 하늘로 날아오르는 이걸 보는 그 어머니의 모습. 이게 그 머플러가 바로 그 어떻게 이어지느냐 하면 화장로로 들어가요. 어머니가 죽었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저는 처음에는 기차의 그 열차 사고사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보면 볼수록 이게 사고사가 아니라 삶의 의지를 놓아버렸구나. 그러니까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자식의 앞날 장래에 걸림돌이 된다라고 하는 거에서 오는 어떤 그 절망, 이 절망감으로 삶의 의지를 놓아버렸던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열차가 들어오고 어머니의 머플러가 이렇게 하늘로 날아오르고 열차가 왱 그 기적 소리를 내면서 지나가면은 그 화장로가 바로 나오고 그 화장로에서 오열을 하는 박태수, 물론 옆에는 강우석이 있어요. 막 오열을 하는 박태수의 모습, 그리고 다시 장면이 바뀌면 지리산 그 정상에서 어머니의 유골을 뿌리는 박태수. 그리고 이 씬이 어떻게 마무리되느냐 하면은 어머니가 떠난 텅 빈 그 집 마루에서 어머니의 유품처럼 남아있는 반지 하나만 이렇게 보고 있는 그 박태수입니다. 이 몽타주가 저는 지금도 정말 아주 빼어난 몽타주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장면을 통해서 이 분단과 전쟁의 희생양이라고 하는 박태수의 비극이 아주 여실하게 드러나는 거지. 근데 이 비극은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이제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박태수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의 희생자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육사 입학 좌절, 어머니의 죽음, 이런 일들을, 엄청난 일들을 겪은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를 하게 됩니다. 학교도 그만두게 되고 조직폭력배, 그러니까 대학 입학은 아예 포기를 하고 그 조직폭력배에 합류를 해서 행동대장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 당시 드라마, 지금은 뭐 많이 볼 수 있는 장면들인데 이 조직폭력배들 간의 어떤 세력 다툼을 하면서 막 그 강목 휘두르고 막 이렇게 막 난리가 나는 굉장히 어떤 선정적인 자극적인 그런 장면들일 수 있는데 이 박태수의 그 성장 과정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 그렇게 세력 다툼을 벌이던 조직폭력배의 행동대장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했는데 이 세력 다툼이 후폭풍이 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친구 강우석을 만나러 서울로 이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이 강우석이 하숙집에 찾아갔는데 굉장히 뛰어난 미모의 대학생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고현정 배우가 연기를 했던 윤혜린입니다. 이 윤혜린은 원래 그 아버지가 굉장히 부자란 말이에요. 회장님인데 윤혜린은 사회적인 정의감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대학생이었고 부정부패 그리고 군사 정권을 향한 그런 어떤 사회 민주화 운동에 나섰던 인물이고 그래서 이 아버지가 정경유착으로 이 엄청난 부를 축적했다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치열하게 비판을 하면서 집을 나와
가난한 대학생처럼 하숙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였죠. 바로 이제 뭐 같은 집에서 하숙을 하고 있는 강우석과 굉장히 친한 친구이기는 하는데, 강우석은 오로지 법대를 다니면서 사법고시 준비만 하고 있었던 그런 인물이고요. 그래서 이 민주화 운동에 나섰던 윤혜린과는 조금 결이 다르긴 했는데, 강우석은 자신의 처지 때문에 사법고시에 집중을 하고 있지만은 이 같은 하숙집에 있는 윤혜린을 짝사랑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기를 찾아왔던 친구 박태수가 바로 윤혜린과 눈이 맞게 되는 거죠. 서로 그렇게 사랑하는 사이가 되기는 했는데, 깡패인 박태수와 정말 부잣집 회장님의 고명딸 윤혜린의 사랑이라고 하는 게 가당키는 할까요? 뭐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건 없기는 하는데, 이 둘 사이에 엄청난 장애로 작용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아버지 윤 회장입니다. 이 아버지가 이 딸을 어떻게 막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막 골머리를 앓고 있기는 하는데 걱정은 되죠. 그래서 바로 그 아주 충직한 보디가드 백제이를 붙여가지고 윤혜린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관리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박태수의 존재를 알게 되고 이 둘 사이를 떼어놓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만은 결코 갈라지지 않는 이 두 사람. 그래서 이 윤 회장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이용을 해서 박태수를 삼청교육대로 보내게 됩니다. 이 박태수가 깡패니까 그 당시 삼청교육대는 뭐 깡패들의 뭐 사회 정화 뭐 이런 차원이라고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는 그 현재 상황에서 윤혜린과의 관계 때문에 삼청교육대로 끌려가고, 그래서 엄청난 고초를 겪게 됩니다. 윤혜린은 시험을 앞두고 있는, 사법고시를 앞두고 있는 강우석의 도움을 받아서 이 자기 때문에 어딘가로 끌려간 박태수를 찾기 위해서 정말 고군분투를 하기는 하는데 쉽지 않죠. 결국 아버지 윤 회장의 그 힘에 밀리게 된 윤혜린이 박태수를 위해서 아버지하고 타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삼청교육대에서 박태수를 끌어내주는 걸로 결별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 두 사람의 사랑은 이루어지지 못한 채 결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각자의 길을 가게 돼요. 그런데 이 삼청교육대 사건을 포함해가지고 이 윤 회장의 존재, 윤 회장이 어떻게 부를 축적했는지를 너무 잘 알게 된 이 박태수가 윤 회장과 맞서는 그런 세력으로 부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박태수 캐릭터 감정의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정경유착의 희생양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는데요. 정의로운 어떤 인물처럼 보여질 수가 있는데 사실 그거는 아니고 나쁜 캐릭터이긴 해요. 뭐 거칠게 표현하면 나쁜 놈은 나쁜 놈인데, 나중에 그 친구 윤혜린을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 사랑하지만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윤혜린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거를 던졌던 그런 어떤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면서, 동시에 강우석, 검사가 된 강우석과의 어떤 그 관계도 있는데, 이 관계가 지속이 되면서 자신의 힘이 굉장히 미약하다라고 하는 거를 깨닫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부정부패, 정경유착, 부정부패 이거를 그냥 일상화를 하게 됩니다. 바로 공인된 폭력을 얻기 위해서 권력과의 접촉을 시도하고, 그러면서 카지노의 운영권을 확보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조직폭력배의 힘을 이용한 정경유착이 발생을 하는 거죠. 바로 이 자신의 그 행동을 매개로 해서 검사가 된 친구 강우석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자금 장부 같은 것, 이거를 넘겨주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거죠. 그래서 이 정경유착의 희생양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은 사회 정의를 위해서 자신을 헌신한, 희생한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직폭력배의 힘을 이용한 정경유착으로 공인된 폭력, 권력자가 된 거예요. 그 지하경제 카지노에서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정경유착으로 부를 축적했던 윤혜린의 아버지 윤 회장, 이 윤 회장이 정치인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로 인해서 돌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게 되고, 이 아버지의 죽음을 계기로 윤혜린도 바뀌게 돼요. 뭐 정의, 사회 정의 뭐 이런 것들보다도 이 아버지를 잃은 어떤 그런 딸의 입장에서 이것과 맞서서 자기도 힘을 키우겠다 라고 나서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박태수와 윤혜린이 다시 계속 충돌, 대립하게 되는 이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비극이죠. 예, 비극인데 감정은 남아있는데 이 감정을 숨기면서 윤혜린은 정말 박태수를 향해서 칼날을 내보이고, 반면에 박태수는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그 윤혜린을 위해서 물밑에서 윤혜린을 좀 도와주는, 하지만 윤혜린은 모르죠. 이런 상황들이 이어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을 한 부정부패, 정경유착의 폐해죠. 이거를 정의로운 검사인 강우석이 수사를 하게 됩니다. 물론 박태수의 어떤 그런 행동에 대해서 계속 경고를 하고 그만두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이미 그거를 막아설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윤혜린과의 관계나 강우석과의 관계, 이런 관계 속에서 박태수가 궁지로 이제 몰리게 되고, 그 상황에서 비도덕적인 권력, 부정부패 척결이라고 하는 이걸 위해서 친구인 검사 강우석을 돕기로 합니다. 바로 정치인들에게 상납했던 그 비자금 명부를 강우석에게 건네게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박태수도 이 범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죠. 수사의 결정적 단서가 되는 거는 맞는데 이 과정에서 친구가 희생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몇 번을 좀 확인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그 증거, 강력한 증거로 이 부정부패 정치인들을 처단할 수는 있는데 너 또한 엄벌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와 함께 괜찮겠니? 라고 얘기를 하지만 박태수는 나는 괜찮다. 어떻게 보면은 뭐 짧은 인생을 계속 그 범죄의 영역에서 살았던 박태수가 마지막에 일종의 개과천선을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사회 정의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기로 결정을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박태수 감정 포인트, 세 번째 감정 포인트를 정경유착의 희생양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그렇게 고위 권력층의 부정부패 수사에 협조를 하고 강우석은 일약 스타 검사가 됩니다. 그렇게 정경유착이라고 하는 정말 그 당시에 굉장히 사회적 파장이 강했던 이런 사건을 해결을 한 다음에 형무소에 수감된 박태수 역시 뭐 범죄뿐만이 아니라 뭐 살인, 뭐 이렇게 그 경제범죄뿐만이 아니라 폭력 전과와 함께 살인 등의 어떤 뭐 교사, 이런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은 상황이었고, 그 상황에서 사형이 집행되는 날 자신의 마지막 모습을 친구 강우석이 지켜봐 주기를 바랍니다. 친구인 그 강우석 검사도 그 친구의 마지막 그 사형 집행 장면을 지켜보고 싶을까요? 저라면 못할 것 같은데, 그런데 박태수의 마지막 부탁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 자리에 입회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굉장히 유명한 유행어는 아니고 박태수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나오는 대사가 한마디 있습니다. 천하의 박태수도 이 사형 집행 직전에 이 정말 입술 포렇게 떨리고 다 이렇게 까진 상태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 모습이죠. 그걸 강우석은 굉장히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는데 박태수가 마지막 한마디를 남기죠. 나 떨고 있니? 라고 하는 이 한마디 말을 남기고 박태수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이 박태수의 유골은 나중에 강우석과 윤혜린이 이 유골을 거두어서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의 유골을 뿌렸던 지리산에서 박태수의 유골을 뿌리는 걸로 이 드라마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고등학생, 굉장히 폭력적, 고등학생의 폭력에서, 그리고 정말 보기 드문 우정,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 5.18 광주민주화운동, 삼청교육대, 그리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이들의 어떤 삼각관계로 형성되는 우정과 사랑, 이런 거에 카지노 지하경제, 정경유착의 비리, 이거에 맞서는 강직한 검사의 부정부패 수사, 비도덕적인 권력의 구속, 집행, 그리고 마지막 검사와 사형수가 된 강우석과 박태수, 이들의 어떤 이야기들을 통해서 1980년대의 전후한 시기에 굉장히 비극적인 그런 현대사가 정말 굉장히 흥미롭게, 이 당시 표현으로는 마치 한 편의 영화 같다,
라고 하는 이런 평가를 받기도 했었는데요. 지금은 뭐 영화나 드라마나 별로 이렇게 연출의 차이가 없긴 하는데 이 모래시계가 K-드라마의 어떤 뭐 분수령 같은 작품이 됐던 이유도 기존의 드라마 문법, 정말 대사 위주의 그런 드라마 문법에서 벗어나서 빼어난 미장센과 몽타주로 내러티브를 구축해 나간 그런 명작 중의 명작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동시에 여기에 굉장히 사회적인 이런 어떤 문제들까지 시대 담론을 잘 담아냈던 것이죠. 이렇게 정리하고 보면은 모래시계의 박태수는 비극적인 한국 현대사의 질곡이 새겨진 그런 캐릭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래시계가 30년의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감동을 성사하는 그런 명작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박태수는 그 당시에는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굉장히 참신한 독특한 개성을 담보한 개별성이 뛰어난 캐릭터이고, 이 캐릭터가 굉장히 입체적으로 총체적으로 형상화가 됐다라고 하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고, 이 캐릭터를 통해서 당시의 사회 담론이 구체화됐다. 그러니까 시대성도 담고 있었던 것이죠. 캐릭터의 삼박자, 여기에 배우의 대단히 뛰어난 탁월한 그런 연기가 덧붙여지면서 금상첨화였던 것이죠. 고전 명작 드라마 모래시계의 박태수 캐릭터의 최종 감정가는 4,800원입니다.